제가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일 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인기라는 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런닝맨, 한국 드라마, 인기 짱짱,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를 아주 많이 봤죠. 그래서 나중에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면은 한국과 관련된 뭔가가 아주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라? 여기에 실제로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길거리에는 온통 일본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는 전부 도요타, 혼다, 그리고 프롬퐁, 타니아 같은 커다란 일본인 거리. 반면에 제가 구경했던 아송 옆의 코리아타운은 그런 재팬타운에 비해 굉장히 작았죠. 그게 아닌 시내에도 일본 음식점이 아주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 거리는 당연하고 관광객 하나도 안 올 것 같은 조금 꼬질꼬질한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일본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지역 국가 축구대회 이름도 스폰서 이름을 딴 스즈키컵. 물론 젊은 층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긴 해요. K-팝이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태국 사람들의 삶에는 일본스러운 뭔가가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언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숫자로 볼게요. 2017년 외국 자본의 태국 직접 투자, 일본이 39.5%였습니다. 중국이 5%, 한국은 2.7%였고요. 태국뿐만이 아니에요. 동남아 전체로 따져봐도 전체 ODA의 35% 가까이가 일본 자본이에요. ODA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특히 일본은 아세안 내부에서도 덩치 있거나 그래도 좀 사는 나라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반면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아직 좀 가난한 나라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쪽이고요. 이거는 지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해양 세력 일본과 대륙 세력 중국. 일본에서 태국으로 누적된 투자 금액은 1,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러프하게 잡아도 120조 이상이죠. 또 1996년에 태국에 닥친 금융위기. 태국은 그때 외화가 필요해 IMF 등 여러 기구, 해외에 손을 벌렸는데요. 전체 166억 달러의 차관 중 40억 달러를 일본에서 제공했습니다. 2018년 태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은 도요타, 이스즈, 혼다, 마츠다, 닛산, 미쯔비시를 합쳐서 총 67%예요. 근데 기타가 27.8%인데 여기에는 아마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태국에서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통계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차가 탈 만큼 여유가 있으면 꽤 부자라는 뜻이니까 더 고급차를 선택할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체감 비율은 일제가 훨씬 높아요. 오토바이로 가면 더 압도적으로 통계로만 혼다, 야마하를 합쳐 82%가 넘었습니다. 서민에게 접근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 시장에서 일제의 점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2020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점유율이 83%였거든요. 좀 짐작이 가죠. 서비스업에도 그래요. 직접적인 일본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몰의 흔한 서점, 키노쿠니야, 일본의 밥집, 요시노야, 마츠야, 그 외에도 편의점은 대부분 세븐일레븐.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태국, 동남아 경제를 점령했을까요? 일단은 단어 하나를 먼저 짚고 갈게요. ODA. 기본적인 단어라 설명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개발 원조 혹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요. 정부가 주도해서 다른 나라에게 금융,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경제 협력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자면 좀 사는 지역 나라 정부가 다른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공여국과 수혜국 두 나라 사이의 협력, 이거를 양자 원조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없다면은 구성해서 분담금을 지원하는 방식, 다자 원조입니다. 일본과 태국 사이의 직접적인 경제 협업은 양자 원조, 아세안을 통한 좀 간접적인 투자는 다자 원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ODA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마셜 플랜입니다. 폐허가 된 서유럽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여러 나라들에게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한 ODA예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요. 전쟁 직후의 특수 케이스. 메이저 수혜국이 그 전까지의 세계 열강들,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으니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사는 나라들은 과거 식민 제국이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런 제국의 식민지였기에 대부분의 ODA는 과거 지배국에서 피지배국으로 원조가 주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요?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공적 개발 원조는 어디까지나 대부분 수혜국의 발전이 지원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나라 눈치를 본 도의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죠. 자, 오늘의 주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어떻게 이 ODA를 통해 동남아 경제에 진출했는지 알아볼게요. 태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개입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의 국제무역 단계, 그리고 20세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마지막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진출. 일본은 바다를 향해 열린 섬나라로 분명 한반도 국가들보다 국제 교류가 잦았습니다. 외국에서 찾아오기도 쉽고 반대로 나가기도 수월하고. 태국의 중근세왕국인 아유타야 왕조 시대 일본인 마을이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용병, 상인들이 사는 마을요. 베트남의 호이안에도 일본인 구역이 있었죠. 하지만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거기서 일본의 첫 번째 동남아시아 진출은 막을 내립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의 일본 마을도 고립되었다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세기 초 일제시대입니다. 팽창하던 일제는 스스로의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고 폭주합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자원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손길을 뻗치죠.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가 일제의 손길에 떨어집니다. 태국도 친일 계열의 총리가 동맹을 자처하면서 미얀마, 인도 침략에 길을 내줬고요. 이 시기의 진출, 침략은 핵 2발 얻어맞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차례의 진출은 뚜렷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세계관에는 분명 동남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1952년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진출할 때 과거 동남아시아를 알고 경험해봤다는 점에서 어쨌거나 쥐꼬리만큼 이상으로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국에게 선빵을 날립니다. 초기에는 선방하는 듯 했지만 이후 4년 동안 미국에게 완전 두드려 맞고서 해까지 2발 떨어지고 항복하게 되죠. 그 다음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제와 연합국 사이에 강화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아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전후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첫 경제 교류는 이때 그리고 이 이후 배상 형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버마에 1594년 2억 달러, 필리핀에는 1956년에 5.5억 달러, 인도네시아에도 1958년에 2억 2,300만 달러, 남베트남에도 1959년에 3,900만 달러, 한국도 1965년에 3억 달러. 이거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대한 배상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수탈, 침략당한 옆 나라들이랑 다르게 어쨌거나 일본은 처음에 유럽 식민제국에 대한 해방자로 진입했으니까요. 기간도 짧고. 하지만 1950년대 초반에 일본은 현재 부유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당시 일본은 이런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죠.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경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본을 농업국으로 만들려던 미국의 계획은 틀어지고 다시 공업국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아직 저 때는 발전이 덜 되었을 때니까요. 이쯤에 콜럼보 플랜이라는 게 생깁니다. 콜럼보 플랜. 아까 설명했던 마셜 플랜과 이름이 비슷하죠? 서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 기능도 비슷해요. 영연방에 의해 설립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인데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도 여기 나중에 가입하게 돼요. 일본은 1954년에
한국은 뒤늦게 1962년에 가입했습니다. 50년대 중후반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 진출은 미미했어요. 하지만 이 콜럼버 플랜과 이후 설립되는 일본의 기구들은 나중에 본격적인 진출의 토대가 됩니다.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일본의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진입하게 되어 도요타는 태국에 1962년에 법인을 설립하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력 개입이 그리고 본격적인 군사력 보유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원조가 타국에 개입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죠. 영국, 프랑스와 다르게요. 더군다나 동남아시아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커다란 시장이자 자원 수급처였고요. 그래도 60년대 초중반까지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ODA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 워낙 파편화된 지역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각 나라들이 따로 놀고 사이도 되게 좋지 않았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에 분쟁도 계속 이어졌고. 하지만 1967년 극적으로 아세안이 결성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불교와 이슬람, 대륙부와 해양부의 결합인데 초기 결성국은 전부 비공산권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공산주의화를 대비한 미국의 막후 노력이 대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통합점이 생기자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미국의 상태가 70년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었고 베트남 전쟁,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 소모가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야 하고 이미 미국은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돈질이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당시 미국은 일본을 아주 경계했지만요. 2010년대 중국 위협론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일본 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책, 보고서가 미국에 쏟아졌어요. 어쨌든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같은 1세계인 일본이 돈질로 동남아시아를 먹는 게 미국이 그렇게 경계하던 적화 통일보다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냥 묵인 정도? 뇌피셜이에요. 당시 일본의 ODA는 유상 차관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대단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일 감정이 동남아시아에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해요. 국민 감정을 고찰하지 못한 실수였던 거죠. 1974년 일본 대빵 다나카 수상의 순방 때는 자카르타와 방콕에서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대요. 3년 뒤에 상황이 변합니다. 1977년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후쿠다 다케오는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필리핀에서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이후 일본의 ODA는 좀 더 수혜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수정되었고요.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선물 외교, 좀 비아냥거리자면 돈질입니다. 돈을 뿌려서 국제사회에서 자기 편을 늘리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지탄받기는 힘들지만요. 좀 더 상황이 나아가는 것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일본은 소련을 제끼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서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플라자 합의가 맺어지죠. 이 플라자 합의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넘어가고, 어쨌든 합의로 인해서 엔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높아져요. 일본에서 돈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그 유명한 일본의 버블 시대. 이 시기에 일본은 해외 자산을 닥치는 대로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는 동남아로 투자되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 일본의 ODA는 미국을 제끼고 세계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1985년부터 2016년까지 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금은 8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기 미국의 투자액인 180억 달러의 4배가 넘고요. JCC 멤버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뱅콕, 즉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수로도 이게 확인되죠. 그래프를 보면은 1988년 이후 확 늘어나요.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요. 또 찾아오는 일본 문화의 황금기, 일본의 문화 산업이 세계를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남아에 깃발을 꽂았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침략 국가는 태국입니다. 왜 태국이냐? 일단은 좀 통하는 게 많았어요. 첫 번째, 서구의 식민지도 둘 다 겪지 않았죠. 좀 위협은 받았을지언정. 그리고 아시안의 결성에서 보여진 것처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공산권 국가라 1세계 소속이던 일본이 초기에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또 인도네시아는 독재 국가였고 종교도 다른 데 비해 일본, 태국 모두 왕정을 유지하고 또 불교 나라였고요.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갈라진 상태가 좋지 않은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태국이 일본의 ODA를 그나마 잘 활용해서 지금의 중진국 자리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하고요. 투자를 하는 일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싹수가 보이는 나라에 투자를 해야 효율이 좋지, 만약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2010년대 일본의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경쟁자도 생겼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치고 있죠. 후쿠다 독트린으로 인해 우호적으로 바뀐 내부 지원, 일본 내부에서는 그게 좀 더 일본의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당장 여유가 없으니까요. 또 경쟁자로 새로 등장한 한국과 중국, 사실 한국이라기보단 중국이겠죠. 한국이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투자 금액 자체, 절대적인 덩치 자체가 밀리니까요. 그런 중국의 침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동안 쌓아둔 돈과 인맥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를 경제력으로 쥐락펴락하는 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말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뭐든 상관없다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낄 거고, 그 가치 판단은 저는 밀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적인 대계를 위해서 몇십 년간 노력과 투자를 거듭하고 실패를 수정해 지금의 위치까지 온 일본의 치밀함과 끈기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런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경제 진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거시적인 흐름만 훑어본 거예요. 태국과 동남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신 분들, 아니면 제가 빠뜨리거나 미처 알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신 고수분이 계시면 댓글로 좋은 스토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컴퍼니였습니다.